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가 유럽에서 찬란한 꽃을 피우고 있던 18세기 중반, 역설적이게도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노예무역은 그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1492년 일명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방향으로 이뤄지는 노예무역은 줄곧 이뤄지긴 했지만 팔려나가는 노예의 수는 16세기나 17세기가 아니라 18세기에 가장 많았습니다. 3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신대륙으로 끌려간 노예의 총수가 1100만 명 정도였는데 영국 한 국가의 상인들에 의해서만 17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대략 250만 명의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식민지로 팔려나간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말 노예무역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큰 격변을 맞이했습니다. 우선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에서는 버지니아 북쪽으로 노예제가 점점 약화되었지만 남쪽 지역에서는 플랜테이션 농장 하에서 노예의 숫자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식민지 상태였을 때보다 자유를 쟁취한 후 나라 전체적으로 노예의 수가 더 늘어난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한편 카리브해에서는 오늘날의 IT 지역인 프랑스의 식민지 생도맹그에서 최초로 노예들에 의한 혁명이 일어나 노예제가 폐지되고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IT의 독립은 인근 카리브해 지역에서 노예제가 일시적으로 더 활발하게 이뤄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IT 지역에서는 대규모로 설탕을 재배하기 위해 노예가 이용되었던 것인데 IT 독립혁명 이후 이곳에서 설탕을 강제로 재배할 수 없게 되자 카리브해의 다른 지역에서 이를 그대로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도 설탕으로 유명한 쿠바에서 이 시기 들어 노예제의 폭발적인 증가가 목격됩니다. 한편 18세기 말에는 식민지 모국에서도 다양한 이유에서 노예제 폐지론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비슷한 주장을 하던 이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댕은 노예제가 프랑스에서는 이미 없어진 고대의 산물이고 노예제가 사라진 것 자체가 이전에 비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이들의 눈에 유럽의 국가들이 다시 노예무역에 종사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을 차치하고서라도 역사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에도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18세기 말 이전까지만 해도 소수에 속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영국에서 위대한 철학자로 칭송받는 데이비드 휴먼은 1748년 흑인은 백인에 비해 그 본질상 열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흑인은 아직까지 특출난 결과물을 이뤄낸 민족이나 개인을 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근거였습니다. 그는 백인과 흑인 사이의 이런 차이는 다름 아닌 자연이 인종 사이의 차이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노예제와 노예무역을 대하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당대의 철학자들 중 노예제의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비판한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한 역사학자의 문장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노예제 폐지론자로 활동했던 이들 중에는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믿는 이들이 아니라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인 이유에서 노예제의 폐지 필요성을 찾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향은 특히 영국에서 강했는데 일부 종교인들은 노예제를 신의 섭리에 거스르는 죄악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노예제에 반대하는 운동을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영국 의회까지 진출해서 자신들의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은 무소속으로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노예무역과 플랜테이션에서 노동하는 노예들의 실태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어떤 면에서 보자면 최초의 국제적인 인권운동가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 다양한 운동을 하는 이들이 자주 활용하는 방법, 즉 소비를 보이콧하거나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포스터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도 이들의 주된 활동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787년에 노예제 폐지론자들에 의해 제작되어 널리 배포된 그림인데 무릎을 꿇고 있는 흑인 노예의 밑에 나는 인간이자 형제가 아니란 말입니까? 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노예무역과 노예제의 폐지가 단순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동기에서만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유, 그 중에서도 막 시작된 영국의 산업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유로운 관계에서 계약으로 맺어진 임금노동이 가장 중요한 산업화 시대에 큰 돈을 주고 노예를 사야 하는 노예무역은 이념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산업화 초기까지만 해도 노예의 노동이 과연 다른 노동과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노예제 폐지론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당대인들의 눈에도 노예제에 반대되는 자유로운 노동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중세로부터 이어져온 길드가 아직도 남아있었던 데 반해 다른 한편에서는 노예, 그리고 노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공장에서의 임금 노동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여러 시대에 걸쳐 생겨난 다양한 노동 형태들이 혼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지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계를 위해 사실상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을 해야만 하는 이들이 과연 자유롭게 노동을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자유로운 임금 노동을 일컬어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란 강제된 노역에서의 자유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한 것은 자유로운 임금 노동에 대한 당대의 관념을 잘 파악해서 비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적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노예제의 노동이 다른 노동과 그 자유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많은 이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노예제가 더 이상 영국의 국익에 맞지 않게 되자 앞서 언급된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다양한 활동들은 영국의 명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8세기 초 일반적인 영국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노예무역에 종사하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노예제에 반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우월하다고 받아들여지면서 영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여겨지게 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노예제에 반대하는 것이 국민적 가치로 여겨졌고 영국인들의 자유에 대한 무제한적 사랑을 외국인들에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라는 평가가 이런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07년 노예무역을 불법화한 데 이어서 1833년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에서 노예무역뿐만 아니라 노예제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노예제를 폐지함으로써 역사의 발전을 이끄는 것이 영국의 과제라는 인식이 영국 사회 곳곳에서 퍼지게 되었습니다. 후에 총리 자리에까지 오르는 파머스턴은 우리는 윤리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문명의 최첨단에 서 있다. 우리의 과제는 다른 민족들의 발전을 이끌고 가야 할 길을 밝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 역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서 영국의 활동은 단지 말에 머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노예무역을 금지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했고 서아프리카 해안에 선박을 보내 그곳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적인 방법과 군사적인 위협이 자주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19세기 들어 영국이 국제적으로 노예무역을 방해, 제한 혹은 폐지하기 위해 투입한 돈이 1750년부터 1800년까지 영국이 노예무역을 통해 거둔 수익과 비슷한 금액이라고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국은 노예무역이 아직 잔존하는 한 이를 통해서 계속 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조선업계가 외국에서 노예무역에 이용되는 배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의 묵인 하에 계속 이를 위한 배를 건조하고 수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로 1833년 영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고 영국의 주도하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노예무역이 제한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19세기 들어 노예무역과 노예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영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전 노예들도 공식적으로 최소한 6년 동안 자신의 노동시간 중 4분의 3을 전 주인을 위해 노동해야 했고 오직 4분의 1만 자신을 위한 노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이들이 받은 것은 임금이 아니라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노예주들은 노예제가 폐지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총 2천만 파운드 정도의 돈을 보상받았는데 이는 당시 영국 정부 1년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편 영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겉으로는 영국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노예무역 폐지에 동의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안에서는 노예무역과 노예제가 지속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브라질, 미국, 그리고 쿠바에서는 노예제가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제에 있어서는 식민지였던 쿠바에서 설탕 재배를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이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예의 노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페인의 모든 식민지 관료들이 노예제를 못 본 채 했습니다. 따라서 노예제가 폐지되고 있던 와중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예가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카리브해 섬들에서는 모든 고기 중에서 흑인 고기가 가장 비싸다라는 말이 통용된다. 다름 아닌 이 노예들의 주인들의 자본 중 가장 큰 비중이 투자되어 있다라는 당대인의 말은 여전히 유효했던 노예제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19세기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한쪽에서 산업화에 따른 임금 노동이 대두되면서 노예제가 윤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밀려났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노예제가 없어서는 안 될 노동 형식으로서 공존하는 다층적이면서도 모순적인 경제 구조가 발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